안녕하세요. 지금 막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 아이슬란드와의 출정식 경기가 끝났는데요. 이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원래는 플랜 B는 없다고 했는데 파격적인 전술 실험을 펼쳤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의 밑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성진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아이슬란드와의 경기 결과적으로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대0이 생각보다 골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이제 지난 아이슬란드하고 이제 1월에 했을 때는 이제 5대1이었죠. 크게 이겨갖고 이번에도 내심 좀 큰 점수차 승리를 좀 기대했었는데 공격의 마무리가 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 33분 송민규 선수의 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가 승리로 평가전을 마쳤는데요. 이번 경기는 조금 이제 새로웠던 부분들이 역시 수비 전술인데 3명의 중앙 수비수가 선발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명단만 이제 1시간 전에 나왔을 때는 권경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서 이제 4-3-3 포메이션에 가까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중계방송사에서 이제 보여준 이제 그래픽에서 이제 지금 나오는 저 3-4-3 포메이션이었고 실제 이제 처음 킥오프할 때만 해도 저런 대형으로 이제 선수들이 섰었죠. 예, 권경원, 김경원, 박지수가 일자로 3명의 선수로 쓰고 홍철, 윤종규를 끌어올리는 지금까지 벤투 감독이 거의 쓰지 않았던 3-4-3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은 역시 본래 레프트백으로 붙박이 주전으로 여겼던 김진수 선수의 부상 때문 아닌가요? 네, 김진수 선수가 이제 뭐 국내 최고의 이제 왼쪽 수비수고 공격과 수비가 모두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왕성한 활동량과 움직임 그리고 이제 전후 좌우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백을 쓸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비를 갖추면서도 공격적으로도 이제 전술을 이제 펼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김진수 선수가 지금 뭐 오늘 경기까지 뭐 대표팀 소집을 합류를 해서 한 번도 이제 팀 훈련을 참여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제 그건 이제 어저께 벤투 감독 기자회견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벤투 감독이 이제 소집 후에 김진수 선수는 단 한 차례 훈련을 하지도 못했다. 뭐 실제 또 김진수 선수가 이제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트레이너들하고 이제 개인 훈련하는 거 거의 재활에 예, 그렇죠.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FA컵 때 이제 발생했던 그 햄스트링 부상의 이제 원인인 것 같아요.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보통 한 3주, 4주, 길게 가면 뭐 8주까지도 가는데 이제 그거의 영향으로 김진수 선수가 이제 아이슬란드전에 결정하게 됐고 뭐 벤투 감독은 불가피하게 이제 김진수가 없는 상황에서 왼쪽 수비가 가능한 전술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심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오늘 같은 이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에 3백을 쓰게 된 이유가 김진 선수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포백 상태에서 2명의 센터백만 둘 경우에는 수비가 불안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권경원 선수가 실제로는 3백의 왼쪽 스토퍼처럼 뛴 게 아니라 거의 포백에 가까운 위치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수비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기존의 그런 이제 포백의 이제 형태가 아닌 이제 계속 윤종규 선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홍철 선수는 거의 전방에 이제 올라가 있고 그리고 3백은 약간 이제 왼쪽으로 처져 있는 비대칭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움직임인가 이제 좀 면밀히 봤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권경원 선수의 그런 수비 능력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에 붙박이 풀백이지만 이제 수비에만 하는 풀백이죠. 전진하지 않는 풀백. 전진하지 않는 풀백. 그리고 이제 윙백으로 이제 나온 홍철 선수는 이제 거의 윙에 가까운 형태. 이제 이번 이제 아이슬란드전에서 이제 이번 전술의 핵심은 요 포커스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송민규, 조규성, 권창훈 선수가 3톱인 줄 알았지만 조규성 선수와 송민규 선수가 더 중앙 쪽으로 올라가고 권창훈 선수는 오히려 측면으로 좀 빠져서 미드필드처럼 뛰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홍철 선수를 왼쪽 측면 미드필드로 배치한 4-4-2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철 선수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실제로 이제 홍철 선수가 전성기에는 물론 수비 가담도 굉장히 좋고 빨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조금 이제 폼이 떨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잘하는 왼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도 그 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권경원 선수가 아예 그 뒤에 있거나 혹은 권경원 선수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정우영 선수가 또 그 자리를 커버해준다거나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골로 빠지면 중앙에서의 빌드업 공백을 또 백승호 선수가 내려가서 받아주고 뭐 이런 형태의 조금 이제 다변화된 움직임을 통해서 4-4-2일 수도 있고 뭐 3-4-3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벤투 감독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편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4-3-3으로 나왔는데 거의 좀 생소한 선수들이었어요. 네, 뭐 우리가 익히 알만한 선수가 이제 한 명도 없죠.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제 선수가 그 A매치 100경기를 뛴 그
군나르손 주장인데 네, 아론 군나루 네, 짐진 선수랑 다른 선수죠. 아론 군나르손 선수 이제 미드필더인데 이번 아쉽게도 이제 오늘 이제 한국 경기는 이제 결장을 했어요. 이제 지난 사우디 경기는 출전을 했는데 뭐 이 선수라도 이제 같이 뛰었다면은 조금 더 수준 높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네,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이기 때문에 중원 장악력도 있고 우리 대표팀이 사실 월드컵에 갔을 때는 중원 장악력을 좀 갖기 어려운 경기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조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하기도 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월드컵을 좀 미리 보는 느낌이 전혀 그렇죠. 없었거든요. 군나라손이라도 좀 있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 장면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 13분쯤에 먼저 위기를 맞이했어요. 네. 이제 변형된 전술을 사용할 때는 이제 실전, 이제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는 이제 많이 연습을 했지만 실전은 이제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런 경기에 이제 전술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이제 미흡했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하고 다르게 좀 뭐 볼 처리가 실수가 난다든지 패스 미스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번 이제 전반 13분의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예, 윤종규 선수가 공을 이제 권창훈 선수에게 넘겨줬을 때 공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면서 뒤로 흐르고 뺏겼어요. 게다가 문제는 우리가 빌드업 축구를 강조할 때 좀 아쉬움을 느낀 게 후방적에서 공을 이제 짧게 하다가 미스가 나면 바로 그렇죠. 위기를 내주는데 이게 바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단번에 상대에게 뒷공간을 내줬는데 솔직히 이 장면은 상대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터치를 못했던 부분이지 사실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나 뭐 가나만 하더라도 이런 기회면 거의 그렇죠. 골대까지 가서 슈팅하잖아요. 뭐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라면은 저기서 뭐 다시 또 제껴서 뭐 문전 침투에 이은 슈팅 마무리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상황을 이제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평가전을 하는 거니까요. 예, 사실 저 패스 위치 선수도 뒤로 돌아가는 저 가운데 쪽 뒤로 당겼어도 그 사실 위험했었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열린 상태는 우리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장면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 장면 굉장히 좋았고 그 마무리만 조금 아쉬웠었는데 그 윤정규 선수 크로스를 한 것을 이제 문전에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헤더 패스를 했고 그것을 이제 또 송민규 선수가 흘려준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공격 가담한 홍철 선수의 오른발 마무리인데 왼발이었으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이 장면은 그러니까 팀으로서 만들어낸 플레이이고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품까지 좀 아쉬운 상태에서 조규성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사실 조규성 선수가 현재 대표팀 자원 중에서는 9번 공격수 자리에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조규성 선수가 이제 황의조 선수랑은 또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또 점프력도 좋고 피지컬, 몸싸움 전방에서의 그런 싸우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번 장면이 이제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의 그런 장신 센터백을 상대로 이제 점프력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 패스를 따내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도 이런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상대가 강하더라도 뭐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는 수비가 이제 쉽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부분 전술들을 이제 다듬으면은 이제 좀 본선에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손흥민 선수가 물론 부상에서 쾌차해서 우루과이전부터 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공격 패턴을 생각했을 때 상대가 또 강팀이니까 단번에 그냥 빈 크로스로 우리가 빌드업에만 집중하고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선굵은 축구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조규성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슈팅 가져가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네, 조규 선수가 이제 전방에서 이제 활발히 움직이면서 이제 패스도 받고 또 연계도 해주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또 받아서 때리는 경우도 이제 많은 이제 전후반 통틀어서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방에서 싸워준다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는 황의조 선수를 이제 선발 원톱으로 생각하고 조규성 선수가 이제 백업 자원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본선 실제 경기에서는 반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규성 선수가 뭐 골을 넣지는 못하더라도 전방에서 이제 수비수들을 이제 싸워줘서 상대 체력을 이제 떨어뜨려서 피로를 가중시키면은 이제 감각적인 황의조 선수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술도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반 27분 장면도 황의조 선수는 세밀함이 있고 또 슈팅 기술이 대단하지만 이렇게 앞서 헤더 패스도 그렇지만 과감하게 중거리슛을 때려주면서 간결한 축구를 좀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그런 그 조규성 선수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선제골의 과정이 됐어요. 그렇죠. 조규성 선수의 크로스 장면이 굉장히 이제 그 활동량, 그 장점을 이제 보여줬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조규성 선수가 전방에 이제 가운데서 이제 고정돼서 그 좁은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 수비를 흔들면서 좌우로 이제 열어주니까 이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전방으로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조규성 선수가 그렇게 이제 끌고 나오는 수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제 상대가 이제
수비수가 이제 적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가 이제 그렇게 쇄도하면서 헤더 찬스가 이제 나오는 것, 이런 거가 이제 조규성 선수의 이제 굉장히 장점. 이제 거기 잘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가 좋은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윤종규 크로스에 이은 홍철의 슈팅이 나오는 과정까지 사이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장면도 오른쪽 측면에 있던 권창훈 선수의 스루 패스를 중앙에 있던 조규성 선수가 나와서 네. 끌고 나와서 받고 나서 또 여기서 개인 기술도 좋았어요. 접고 제치고 그렇죠. 크로스 올렸는데 반대편 뒤에 들어있던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 바깥에서 수비 뒤에 안 보이는 곳에 있던 송민규 선수가 어느새 달려들어와서 헤더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팀 플레이가 잘 맞아 들어갔다. 결국에는 팀으로 준비한 플레이가 맞아 들어갔는데 그 연결고리가 조규성이라는 것, 조규성 선수 9번 자리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장면도 그래요. 네, 그 백승호 선수 이제 패스 그리고 홍철 선수 특유의 왼발 크로스 장점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조규성 선수의 이제 마무리 물론 이제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간결하면서도 이제 빠르게 패스 전환을 통해서 이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본선에서는 오늘보다 더 공격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결한 플레이를 통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좀 다듬으면은 많지 않은 기회에서도 이제 골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우루과이도 그렇고 뭐 가나나 포르투갈 모두 전방 압박이 좋은 팀들인데 그런 압박을 우리가 솔직히 드리블 돌파라든지 숏 패스로 뚫고 가기는 기술이 조금 아쉽긴 하잖아요. 이럴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넘겨주고 특히 이제 홍철 선수의 최대 장점은 크로스인데 그런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럴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권경원 선수가 뒤에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주 홍철 선수가 거의 윙포워드 위치에서 네. 크로스를 올렸고 또 조병 선수는 손흥민 선수나 황의조 선수보다 분명히 헤더 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헤더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평가전에서 정말 우려했던 상황이 하나 나왔어요. 안 다쳐야 되는데 결국에 또 박지수 선수가 이제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상대 선수하고 이제 이렇게 경합을 하다 이제 착지를 하는 도중에 왼쪽 발목을 이제 좀 다쳤거든요.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바로 사인이 이제 뛸 수 없다는 사인도 나왔고 물론 이제 후반전에 이제 카메라에 이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와서 큰 부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경기 끝나고 이제 라커에 들어갈 때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선수가 다쳤을 때 혼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가는 거의 그 부상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박지수 선수 케이스가 이제 후자의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부상의 상황이 좀 이제 심한 경우가 좀 있는데 별탈 없기를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바랄 수밖에 없죠. 네,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뭐 일단 월드컵을 못 갈 정도의 부상인지 일단 이날 당일에는 바로 조유민 선수가 교체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에도 조유민 선수를 바꿔줬어요. 아무래도 평가전이니까 그렇죠. 이 경기는 선수를 많이 벤투 감독이 최종 그 명단 가리기 전에 보고 싶었던 것인데 백승호, 권창훈 선수를 빼고 손준호, 나상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번 경기 송민규 선수가 계속 뛰면서 지금까지 몇 달간에는 좀 기회를 못 받았는데 오늘 경기는 뭔가 원 없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송민규 선수 오늘 뭐 골도 있었지만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측면 파고들다가 이제 중앙으로 다시 이동을 하면서 본인이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기를 통한 이제 마무리였는데 얼핏 보면 이제 황의조 선수가 잘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플레이였어요. 이제 뭐 골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플레이가 이제 송민규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고 뭔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그리고 이제 뭐 본인 개인적으로 이제 월드컵을 가고 싶다라는 의지의 또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좋은 장면으로 좀 봤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운 선수였고 벤투 감독도 일찌감치 발탁도 했고 또 지금 장면처럼 본인이 자신 있게 드리블도 치고 슈팅도 치고 과감한 플레이 당당한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이 선수의 장점이었는데 뭐 지난 몇 달간 부상 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대표팀의 경쟁자들도 많아졌는데 이번 경기 분명히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벤투 감독의 선택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좋은 장면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가 수비적인 또 아쉬운 부분이 또 나왔어요. 특히 후반 18분 이 장면도 우리가 전반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월드컵 경기였다면 실점 장면 아닙니까? 네, 그 아이슬란드가 이제 전후반 90분 동안 그렇게 많은 공격 기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제일 이제 실점 위기 중에 하나였던 장면인데 상대 좀 그 움직임을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이제 상대 진영으로 이제 침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똑같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수비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제 롱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효과적인 전술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 공격수가 파고드는 거 그리고 이제 크로스를 통해서 이제 파고드는 그 상황을 좀 놓친 것 같아요. 뭐 다행히 이제 커버 플레이가 또 이루어져서 이제 수비를 하긴 했지만 이제 아이슬란드보다 더 높은 이제 수준의 이제 우루과이나 이제 가나
이제 포르투갈의 공격수들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골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은 롱패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라인 전진돼 있으니까 뭐 옵사이드 트랩을 쓰는데 뚫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1대1로도 이겨줘야 되는데 김영호 선수가 이 교체로 들어왔던 토르발드 선에게 조금 밀렸어요. 아무래도 김영호 선수가 4년 전에 정말 그 러시아 월드컵 때는 특히 독일전에 뭐 비경건이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그냥 수비 잘해줬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나이가 4년 더 지났으니까 1대1에서 솔직히 이제 제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컷백을 우리 수비수들이 따라와서 막아주긴 했지만 월드컵이었다면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월클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패스 안 하고 슈팅 때려서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고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이제 패스도 더 정확하게. 한번 접어서 이제 네. 반대발로 때릴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요 장면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포착한 이제 저 작은 박스에 있는 캡처를 보면은 예전에 베르캄프가 저런 예. 스윙에서 접어서 마무리를 잘했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네. 좀 이제 김영호 선수를 더 도와주건 혹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른 선수들이 물론 이렇게 잘 끊어낸 것처럼 월드컵에서도 다른 침투 선수를 잘 막아줘야 된다. 근데 걱정되는 건 그냥 이 선수가 차서 잘 넣어버리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상황이 연결되지 않도록 옵사이드 트랩이라도 잘 쓰던지. 아니면 이제 롱패스를 사전에 차단을 그렇죠. 하든지 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압박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 장면 정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후반전에도 이제 조규성 선수가 후반 25분에 좋은 발리스팅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적으로는 긍정적인 장면이 있었으나 네,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그렇죠. 좀 아쉬운 게 있었을 것 같아요. 26인 최종 엔트리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오늘 이제 평가전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 교체 출전 선수, 선발 출전 선수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출전한 선수가 이제 총 17명이죠. 이제 17명은 이제 거의 벤투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몇몇 포지션의 선수들은 밤 늦게까지 벤투 감독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못 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 명단의 최종 명단에 들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듯한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뛰지 않은 선수들 중에 이제 필드 플레이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미드필더 선수로서 엄원상, 양현준, 김진규, 고승범, 수비수 이상민, 박민규 선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박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아직 A매치 데뷔를 못했는데 이번 경기 특히 후반전 도중에 레프트백 포지션을 오히려 라이트백인 김문환 선수를 투입하는 걸 그렇죠.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민규 선수에게는 이제 월드컵 본선의 기회가 네. 좀 오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드필드 라인 중에서는 양현준 선수가 대표팀 데뷔를 못한 선수인데 엄원상 선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양현준 선수가 갈 가능성이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 또 김진규, 고승범 선수 자리에는 이미 유로파까지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제 우리가 유로파가 합류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오늘 경기 특히 조기동 선수가 전반에 잘 뛰었지만 후반에 오현규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괜찮긴 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예상해 봅시다. 공격진에 분명히 황기조, 조기동 선수가 있는데 오현규 선수가 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이 26명이기 때문에 이전 대회보다 3명을 더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지션별로 한 명씩은 더 추가가 가능한 거고 그것은 이제 원톱 자원에서도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선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황희조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데뷔를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스트라이커 자원은 필요하고 뭐 오영규 선수가 이제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게다가 손흥민 선수도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원래 보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제 부상 회복 경과까지 고려했을 때는 스트라이커가 한 명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송민규 선수인데 송민규 선수, 나상호 선수, 엄원상 선수 이 세 명이 다 가긴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안 뛴 선수는 엄원상 선수고 나상호 선수 교체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투 감독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벤투 감독이 굉장히 과거부터 좋아했고 계속 벤투 감독 취임에 나상호 선수가 빠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나상호 선수는 이제 벤투 감독이 원하는 축구에 부합하는 선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슬란드전 이제 결승골 주인공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 한 경기만 보고 선수 선발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전에 이제 대표팀에서 함께하는 그 벤투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팀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보내면서 하는 그 축구를 이해하는 것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벤투 감독이 원하는 축구에 충족은 못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K리그에서도 잘하고 뭐 실력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하지만 이제 감독의 성향이나 이제 판단이 이제 따라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끝까지 아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엄원상 선수하고 아마 놓고 비교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냉정히 봤을 때는 지난 6월, 특히 지난 9월 A매까지 확인한다면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좀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강인 선수까지 유럽파로 있다는 점에 그렇죠. 있어서는 송민규, 나상호, 엄원상 중에 한 명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는 나상호 선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규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남은 변수가 박주 선수의 부상이죠. 네, 일단 당초 예상은 권경원, 김영건, 김민재 선수의 박지수 선수까지 이제 이 네 명이 기본적으로 가고 조유민이나 이상민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추가로 해서 센터백 자원은 5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박지수 선수가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이제 검사를 분명히 할 텐데 염자 정도로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회복만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카타를 가죠. 근데 뭐 그것이 아니고 조금 심한 부상이다 싶으면은 분명히 이제 대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조유민, 이상민 선수에게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박지수 선수가 가고 지금까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은 조유민 선수가 이제 백업 자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박지수 선수가 못 가게 된다면 그래도 센터백이 5명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골키퍼에 대한 부분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김승규, 조현우 선수가 앞서 있는데 송범근, 구성현 선수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뭐 두 선수 다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3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팀의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제 좀 화합을 이제 좀 중요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이제 뛰기가 좀 어려운 예. 선수니까. 사실 이제 골키퍼라는 이제 포지션이 2번 골키퍼도 사실 출전 기회를 많이 받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나를 놓고 이제 헌신해야 되는데 20년 전이 이제 우리 한일 월드컵 때를 보면은 히딩크 감독은 이제 베테랑인 최연성 골키퍼를 이제 선택을 했죠. 이제 그때도 이제 최연성 그리고 젊은 피 이제 김용대 둘 중에 누구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할 것인가 했는데 이제 히딩크 감독의 판단은 이제 최연성 골키퍼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강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구성현 선수가 조금 더 선택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어린 송범구 선수가 또 경험 차원에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조화의 측면에서는 전북 현대 선수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유대감이라든지 또 뭐 그런 그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송범근 구성 중에 어떤 선수가 갈지도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이 11월 12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게 되고 14일에 이제 카타르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4일에 한국 시간 밤 10시 우루과이가 첫 경기 치르고 가나 포르투갈전이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이 메고 있는 머플러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한민국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9호 응원 머플러를 만든 거예요. 예전부터 정말 거의 뭐 20년 전부터. 네, 그렇죠. 20년 전 더 됐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이게 공식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온 그 머플러인데요. 광고를 받은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서 대표팀에 응원하기 위한 붉은 악마 새로운 머플러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표팀 2022 카타르 월드컵 어떻게 치를지 많은 궁금증,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TV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들 그리고 직접 취재한 소식들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